지난 6월 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가지고 주인 내외관을 마구 찔려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농도에는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기서 순경이 와가지고 칼빈총을 5방이나 쏘아서 겨우 때려잡았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지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은 삼선 대원의 음모를 하니까 미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라는 것이다 이거. 오늘 여기 와가지고 항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대회를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국민당이 강연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는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비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보시오. 지금까지 오던 비가 오늘 오후 2시 정각부터 딱 그쳤다.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 덮어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 데가 어디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고장인 경상도에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그것도 박정희 씨가 나온 경상북도라는 것. 대구에서는 대학교뿐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동원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그 대학교 총장을 할 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 구호가 재밌다고 말이야. 무엇을 하겠느냐? 미친 황소 갈 길은 도살장뿐이다 이랬다. 네,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 시민과 더불어 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 좀 해요. 박정희 씨요,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뭐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엄떡 거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뱃장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삼선 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 국가로 이 나라의 국채를 변형하는 것이오. 삼선 독재가 통과된 날, 삼선 개헌이 통과된 날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조문은 장사되는 날이란 말이야.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 사익 독재뿐만 아니라 우익 독재도 똑같은 적이요. 히틀러도 공자도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 음모에 의한
이 1인 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임자는 다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박정희 나라야? 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꿔도 헌법은 영원한데 헌법이 박정희보다 위요. 박정희를 위해서 헌법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선 선과 3월달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명사합니다. 나는 주어서 여러분 앞에 명사해. 나는 이 조국을 멸망과 국민을 불행의 진불함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의 삼성경에 대해서는 내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바치지 않고 싸울 거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민당 지원들, 우리 집 주소를 서대문 현재동 1번지로 옮긴 지 오래요. 감옥에 갈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명대로 우리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은 우리 신민당은 유진호 당수 중심으로 설득해서 우리들은 눈동자가 새까만 나온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국민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는 않는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 씨의 만국적인 감성교를 저지할 사람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서 박정희 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하는 것. 박정희 씨여,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평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한 시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 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을 갚게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삼성경만 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기어이 삼성경을 했다가는 이 조국과 국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질 뿐 아니라 박정희 씨 당신 자신도 내가 매달 며칠 날 그렇게 된다고 날짜와 시간은 말 못하지만 당신이 제2의 이승만씨가 되고 제2의 아이브강이 되고 공화당이 제2의 자유당이 된다는 것만은 해가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뜬 것보다 더 명백하다는 걸 나는 경고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이요, 국제의 변혁을 꿈꾸는 삼성재원을 부지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꼽혀가지고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줍시다. 여러분에게 다 같이 벌겨서 삼성경 반대 투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로 듣는 4인 4색 용산사의 진행을 맡은 최서영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 용산에서 이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위한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노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용산문화원이 주최하며
용산구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는 4인 4색 용산사는 총 4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백범 김구,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종철 열사의 행적을 기초로 시대와 인물이 이 용산이라는 공간과 만나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으로 기억되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인데요.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1969년 김대중 효창공원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죠. 유신에 맞선 민주투사였고 또 삼선 개헌 반대 연설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15대 대통령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용산의 역사적 인연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실 김삼웅 선생님께서는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정치문화론을 가르치셨고요. 제7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맡아 바른 역사 찾기에도 앞장서셨습니다. 백범 김구 평전, 장준하 평전, 후광 김대중 평전 등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수많은 인물의 평전을 쓰신 바 있는데요. 현재는 신흥무관학교의 역사 연구와 정신을 알리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공동대표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삼웅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삼웅입니다. 앞으로 1시간여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세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내밀한 얘기들, 제가 평전을 쓰면서 알았던 그런 재밌는 비화,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위크라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 신문이죠. 뉴스위크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중국의 주울레, 북한의 김일성, 한국의 박정희, 일본의 히로히토 수사 국왕이죠. 수많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인터뷰했던 뉴스위크지 버나드 크리셔가 김대중 씨가 사망하고 나면은 한국 국민들은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첫째는 제2국난이라고 일컬었던 IMF를 단시일 내에 극복했고, 두 번째는 60여 년 동안 진행된 한반도의 냉전 상태를 남북 화해 협력으로 이끌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업적들을 돌아가신 후에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인터뷰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와 통일, 무엇보다도 핍박받는 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한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고 정치가이고 통일운동가이고 노동운동가이고 끝이 없지요. 이곳 용산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서 2년 동안의 군정, 그리고 8년 동안의
민선 대통령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1969년 3선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하고 3.15 부정선거를 하다가 쫓겨난 지 한 10년 만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추진했죠. 그때 야당에서는 신민당입니다. 야당에서는 유진호 전 고대 총장이 신민당 총재였는데 야당과 제야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라는 걸 조직했지요. 그리고는 그 성망이 있던 김재준 목사님을 범투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신민당하고 범투위는 함께 힘을 모아서 3선 개헌 반대 저지 투쟁을 벌였는데 1969년 7월 19일 날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는 효창공원 효창구장에서 처음으로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연회에는 유진호 총재를 비롯해서 김재준 목사 그리고 야당의 쟁쟁한 인사들, 제야의 쟁쟁한 투사들 한 12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에게 강연 시간이 15분밖에 할애가 안 됩니다. 이 15분 동안에 10명이 넘는 연사들이 불꽃 튀는 3선 개헌 반대 강연을 했는데 김대중 의원이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죠.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 조간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가지고 주인 내외간을 마구 뿔로 받아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가지고 칼빈총을 5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하는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 개헌 음모를 하니까 미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소 환송이 터지고 박수가 해서 강연이 한 1분간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민주공화당은 상징이 황소였지요. 그랬는데 이 김대중 의원이 강연했듯이 어느 날 황소가 주인을 들여받고 그래서 주민 경찰이 와서 총을 쏴서 잡았다. 그걸 이제 빗댄 거지요. 비유한 겁니다. 다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윤치영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당군일의 위인이다. 이랬단 말이야. 당군일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이 갈릴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야. 과거 이승만 박사가 4.4.5입 개헌을 할 때도 이승만 박사는 개국일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은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했어. 신랑은 대학을 나와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는 요조숙녀라고 말했어. 이 양반 대통령에 대한 아첨을 무슨 결혼식 축사로 착각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또 폭소, 박수, 환호성이 터졌고요. 이번에 아폴로 16호가 달 세계로 가는데 제발 안 됐지만 이런 양반들 실어다가 거기다가 뒀으면 대한민국이 편할 것 같아요. 정치 강연을 하면서 대단히 위트 있게 유머 있게 대중을 수십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고고한 정치 철학을 얘기해봐야 잘 안 맥히죠. 이렇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써가면서 인기를 모았고 15분 동안에 20차례 박수갈채가 있었고 이때부터 김대중 의원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기, 지명도 그리고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김대중 의원을 키워준 거지요.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인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념적 사상적인 라이벌이라고 그러면은 당연 사상계 사장을 하셨던 장준하 선생이죠.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 그러니까 일본군의 징병을 탈출을 해서 광복군이 돼서 임시정부에서 일하고 그리고 김구 주석의 비서로 귀국을 해서 사상계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정치인들은 대통령 자격이 다 있지만 박정희 씨만은 해서는 안 된다. 왜? 박정희 씨는 국가가 어려웠을 때, 식민지였을 때 일본군의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되고 망군 장교가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 장준하 선생인데 정치적인 라이벌은 김대중 씨였습니다. 삼선개헌 반대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박정희 씨가 삼선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명료하게 밝혔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971년 그 목포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나왔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서 2차례나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당시 여당 후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국은 목포 시민들의 위대한 벌기로 김대중 씨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지요. 그때 김대중 씨의 그 영웅적인 투쟁, 이것은 하나의 정치사의 비화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죠. 당시는 유진산 총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줄로 알고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상외로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가 40대 기술론을 내세우면서 양 김 씨의 치열한 경합 끝에 김대중 씨가 김영삼 씨를 누르고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리고는 71년 4월 27일 날 시작된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김대중 후보가 선거전을 리드할 정도로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폐지, 미, 소, 영, 중 4대국의 한반도 보장, 안전 보장,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면은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 그리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민법 개정,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공약을 대단히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공약을 내걸었지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박정희 후보가 이번만 국민들이 찍어주면 다음번부터는 다시는 국민한테 표 달라고 운동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엄청난 국가 예산을 동원하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각 화수회, 종친회, 극장 무료 온갖 이권 특혜를 다 줘가면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국가 예산의 당시의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박정희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썼지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했습니다마는
패배한 후에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지 않고 1972년 10월 달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그때 마침 김대중 씨는 외국에 가 있었는데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을 다니면서 유신 반대 연설을 하고 기고를 하고, 국내는 거의 진압이 됐죠. 학생들은 계엄령을 내려서, 또 야당은 문을 닫게 해서, 국회는 해산해서 시민단체들은 전부 해체시키고, 그래가지고 거의 유신체제가 1인 독재체제로 만들어 놨는데, 다만 이제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반유신 투쟁을 언급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앙정보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일본에 있을 때 납치를 한 겁니다. 도쿄의 호텔에서 대낮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납치를 해서 중앙정보부의 그 밀선이었던 용구모를 배에다가 태워서 태평양 어디 가운데다가 수장을 하기 위해서 그 발을 묶고 칠성판에다가 눕혀가지고 큰 쇳덩이를 묶어서 막 바다에다가 던지려고 할 때 그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죽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동교동 집에다가 납치를 해다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 세력, 보수 언론, 온갖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김대중은 빨갱이다, 용공이다, 좌경이다, 온갖 음해를 했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씨처럼 정부, 보수 세력, 관제, 언론 이런 세력으로부터 좌경 용공으로 음해받고 그런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은 아마 과거에도 김대중 씨뿐이었고 미래에도 그런 사람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 하면은 김구 선생을 떠오르는데, 김구 선생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했을까 생각할 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90년대까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투쟁, 민주회복 이런 게 가능했겠는가 할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죠. 김대중 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과격한 인물, 레디칼한 위험 인물로 인식되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떨치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평전을 쓰면서 모든 자료를 섭렵을 한 것을 결과로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에요. 야당 활동을 투쟁을 할 때도 반드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자금, 경제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추진을 했죠.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의 치욕, 그 모든 것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재정차관 1억 달러로 마무리하면서 굴욕회담을 추진할 때 김대중 씨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일회담은 필요하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북아의 정세상 필요하되 다만 조건이 있다.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해라. 왜 비밀리에 굴욕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월남 베트남 파병할 때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그 압력에 의해서 베트남에 우리 국군을 파병했지요. 그때도 대단히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은 한 번도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서로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군을 베트남에 파병한다 그러면은 유엔 가입 국가들, 유럽의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나라들 국민들로부터 용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도 위태로운데 그 국군을 빼내서 베트남까지 파병한다는 것은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 지원병을 모아서 응분의 보상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원병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자. 그런 제안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대단히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자. 그럼으로써 북한을 유엔의 연결에다가 묶어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 언론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남북 간에 언론 교류를 하고 방송을 교환 방송을 듣고 동독과 서독처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냉전에서 조금 더 나가는 화해 협력을 길을 택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김대중 씨였어요. 60년대 70년대 줄곧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용공, 좌경 얼마 후에 박정희 정부가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대중 씨가 주장했던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냉전이 계속됐습니다마는 아무튼 김대중 씨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일가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의원이 국회 단상에 서면은 대정부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그 국회 연설을 방송을 들었을 정도로 긴장을 했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방적으로 반대나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대안 제시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기 철학, 자기 정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가 않은 정치인들의 일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김대중 씨는 항상 여권을 집권 세력을 압도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두고두고 그의 그 집권했을 때는 정치 비전, 정책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김대중 씨처럼 고난이 겹쳤던 분은 드물 겁니다. 6.25 전쟁 과정에서의 그런 것은 접어두더라도 박정희 정권 때의 그 납치 사건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빙자한 그 트럭으로 위장된 교통사고 그리고 전두환이 집권해가지고 그 소위 그 내란 음모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하고 그 측근 주변 애꿎은 사람들까지 내란 음모죄로 몰아서 구속을 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 사형 선고까지 했다가 나중에는 무기형으로 감형을 하고 결국은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엔 여러 나라들의 압력에 눌려서 석방시켜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마는 하마터면 그때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 집행 당할 뻔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심지어는 일각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노벨상 위원회에다가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청원서를 보내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근에 드러난 일입니다마는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세상에 다 공표가 됐는데 그걸 취소해달라는 공작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노벨상 위원회 담당자들이 자기 나라 지도자를 노벨상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런 회고담을 남겼죠.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노벨상이 한 20분 정도든가요?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못마땅한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노벨상을 취소를 해달라. 또 요즘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이라고 해서 100억 몇 해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재판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그걸 발설자는 그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300만 원의 벌금까지 물었는데 그 뒤 배경들을 보니까 보수 세력 일각에서 죽은 김대중의 명예까지도 훼손시켜가면서 비자금서를 또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작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준 겁니다. 노벨 평화상이 무슨 돈 받고 주는 그런 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에게 차례가 안 오지요. 석유 재벌들, 미국의 거부들, 중동의 자산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주고 그걸 판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김대중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 철학, 대단히 실용주의적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마는 초기 때부터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자치제가 열려야 된다. 여야 협상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제기를 했죠.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앙집권에 의해서 정권 교체도 안 되고 여야 균형 있는 발전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실현을 위해서 그때 한 보름간 단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각 여의도 일부에서는 미스터 DJ를 미스터 지자재, DJ 지자재, 지방자치제, 미스터 지자재라고 벼로까지 생길 정도였지요.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있어서 김대중 씨의 기여 공로가 적지가 않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는 부분, 그리고 집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신설을 해서 여성들이, 우리 국민의 반이 되는 여성들이 제 권리와 제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 발전에,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그리고 여성 호주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3살, 2살짜리 아들이 호주가 되거나 아들이 없으면은 손자가 호주가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전통 봉건적인 시대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호적법 개정. 60년대부터 동교동 김대중 씨 집에는 문패를 김대중과 부인 이효 여사 공동으로 문패를 걸었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남녀 평등, 여성 권익 그런 것을 옹호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제2국치라고 할 수 있는 IMF 사태에 빠져들었지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제로 병탄된 것이 제1국치였다면은 1997년부터 98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나라 금고에는 한 80만 달러 정도 외환이 없었죠. 며칠만 더 지났으면 하마터면은 국가가 부도날 뻔했습니다. 기업이 수백 개가 쓰러지고 젊은 주부들이 식당으로 술집으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고 거리에 지하철에는 노숙자가 산더미같이 밀려들고 국가 부도난 상태였지요. 그런 때 집권을 했습니다. 하마터면은 국가 전체가 부도날 그럴 위기에 집권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역할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금융을 통해서라도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해외에서는 한 5년 내지 7년 정도를 잡았는데 2년 만에 IMF를 극복했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지식, 경제 능력, 외교 수완,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 헌신적으로 국민들이 참여를 했죠.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그래서 짧은 기간에 IMF를 극복을 하고 그런 속에서도 민주화를 진척을 시키고 4대국 보장을 연장시키는 차원에서 등거리 외교, 미국과 중국의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를 안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남북 간의 무력 대결, 냉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극한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 김일성과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지금도 들어는 퍼주기, 그때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다가 달러를 비밀리에 줘서 핵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정주영 현대 회장의 소 1000마리 끌고 방북, 그리고 정부에서 북한 어린이들 결핵 예방 약을 비롯한 식량, 쌀 덜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온 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주고 사온 걸 언론이 다 보도돼 있죠. 엄청난 국가 예산, 국민들이 혈세를 통해서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여서 남북광 그렇게 사들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육자회담에서 이미 북한에 원자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틀어가지고 북한이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동독과 서독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와 비슷하게 양독 관계도 엄청난 냉전 시대의 대결과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서독에서 꾸준히 경제 지원을 하고 그쪽
지식인들, 정치인들 서독으로 망명시키면은 생활 자금을 대주고, 언론들은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편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화해 정책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 건데, 우리 경우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 화해 정책을 폈는데 일부 지원한 것을 퍼주기라는 식으로, 그 퍼주기에 100배, 1000배가 넘는 돈을 외국 무기 사들리고 사오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 두려워서 또 이제 그보다 더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런 그 역학 구조는 외면한 채 일부 지원한 것을 퍼주기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한반도가 지난 70년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에 가장 안정된 시절이었습니다. 개인 간에도 친척 간에도 형이 조금 잘 살면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경제력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런 게 다 형제 우애가 되고, 그런 것을 지도를 했고 앞장섰고 그런 루트를 만들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6.15 선언. 김대중 씨는 늘 그 남북 화해 협력 통일 정책을 3단계 통일론으로 정리를 하죠. 처음에는 남북 간에 전쟁하지 말고 화해 협력해서 금강산도 만들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축구나 문화예술 교류도 하고 외국에서 함께 공연도 하고,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20년, 30년 지난 후에 진척이 되면은 서로 믿을 만한 관계가 되면은 좀 더 유연하게 공동 투자 개발을 한다든가 자원 개발을 한다든가 외국에 함께 진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헤어졌던 부부가 이제는 과거의 악몽을 씻고 좋은 관계가 유지해서 그런 세월이 한 20, 30년이 또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합방을 하자, 합치자. 더 이상 떨어져서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미 공장도 같이 하고 체육도 같이 하고 역사도 같이 쓰고 그러고 있는데 뭐 때문에 따로따로 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국방, 외교 함께 통일을 하자. 그것이 김대중 씨가 주창했던 3단계 통일론의 대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금강산 길은 막히고 개성공단은 닫히고 남북 적대 관계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하는 일이 날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극대화시킨 거죠. 김대중 씨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고 그러면은 문화교류, 한류. 집권 초기에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 반대가 소용돌이쳤지요. 어떻게 해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김대중 씨는 자신을 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문화인들, 예술인들, 일본 사람들의 훨씬 앞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 문화 예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별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일본 문화 교류 물을 텄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류, 일본 열도를 오히려 일본에서 그걸 막을 정도로, 그래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망 또는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 이런 것을 지켜보면은 대단히 우수한 측면이 있지만 그 노력형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그 대선 김영삼 씨한테 대통령을 패배한 후에 정계 은퇴를 해서 영국에 한 6개월 망명했다가 귀국을 해서 그 저명한 우리 역사 연구가 한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2시간 동안 대담을 하기 위해서 한 8시간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명한 우리 현대사 연구가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이 전공을 우리 한국 현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왔지만 김대중 씨는 한 8시간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효창공원 15분 강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분, 20분 강연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려면 일주일 이상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메모를 하고 자료를 찾고 그런 그 성실성. 정치인들이 대부분 요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비서들, 보좌관들이 써준 걸 그냥 읽고 자신도 무슨 소리인지 거의 체득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김대중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나 대중 강연이나 인터뷰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또는 학술 심포지엄 같은 데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철학과 정책과 비전과 연구 결과를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체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제야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기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다른 야당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 가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좋다는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DJ한테는 어진간한 제안을 해가지고는 먹히지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죠. 그 많이 아는 사람이 덜어는 그 오만하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김대중 씨 경우는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그 개인적인 오만함이나 독선 이런 것보다는 남의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지하 동교동 지하 서재에는 한 2만 권 저서를 장서를 가지고 있었지요. 저도 가끔 책을 구경했습니다마는 우연스럽게 뽑아본 책에 보면은 낱낱이 밑줄을 긋고 거기다는 덜어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해방 이후 그이만큼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교양을 쌓고 많은 자기 철학을 정립하고 대중경제론, 남북화해론, 3단계 통일론 그런 그 국가 비전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그 버나드 크러셔가 김대중 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 국민들은 김대중 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하나는 IMF를 극복해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화해 협력을 이끌었다. 이에 못지않게 민주화,
여성의 권리 신장,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방자치제, 그리고 4대 보험 제도 확립, 그분의 기여, 그분의 역할, 그분이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남긴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은 한이 없죠. 짧은 시간에 그걸 전부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국민 중 일부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대단히 편견된, 과거 중앙정보부나 보수 세력, 보수 언론들이 주입시킨 그런 왜곡된 과격한 인물, 극단주의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전두환, 노태우 두 군부 쿠데타 주동자들을 구속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여권 보수 세력들이 DJ가 집권하면은 엄청난 피바다가 벌어질 것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랬지만 실제로 그분은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죠.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최후 진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나 때에 와서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동지들 중에서 혹시 시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를 사형으로 몰고 간 이런 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 유언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나 꼭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용서, 화해, 이것은 필요하지만 또 덕목이고, 그분도 그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가 원수, 국가의 지도자는 역사에 대한 반역자들, 국민의 혈세를 빼앗아간 자들, 민주주의를 역행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과 처벌을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민주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김대중 씨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용서해주는 그런 그 휴머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용해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대중 씨는 과격한다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대단히 화해 협력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어떤 때는 어느 대학에 강연에 갔을 때는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고 계량형을 만들고 중국의 한자 문화를 통합을 시키고 만리장성을 쌓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참 많이 한 군주인데, 김대중 씨 입장에서는 그분이 긍정적인 측면들, 법제를 통일하고 계량형을 통일을 하고 문자를 통일시킨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실용주의적인 측면,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실용주의적인 정책 방향을 통해서 헛된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물론 명분에 어긋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측면이 있었다는 면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워싱턴 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변해온 반체제의 목소리였던 김대중 씨는 군사 독재자들이 자신을 암살할 방도를 모의했던 그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투옥, 납치 혹은 국외로 추방하거나 사형을 선고했는가 하면 트럭으로 치어 죽이려고 하고 또 바다에 내던지려 했던 바로 그 정부의 행정 수반이 되었다. 우리 역사에 이만한 변곡점은 없었죠. 지난 우리 역사에서 인조반정 이후에 노론 세력이 집권한 이후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 이승만 백색 독재 12년, 박정희 군사 독재 18년,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13년, 이런 그 보수화된 권력이 250년 내지 3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1997년 12월 김대중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사적으로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였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영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십 년 동안의 패권주의가 수평적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피압박적으로 지배당했던 세력들이 최초로 역사의 주역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의 용병이니 괴뢰니 허수아비니 온갖 음해를 받다가 처음으로 김대중 씨의 역할로 국격이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했고, 전쟁, 냉전, 신냉전 끝이지 않았던 한반도가 모처럼 평화와 화해의 물고기로 돌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 서울에 짓밟혀 있었던 시골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누려서 자기네들의 대표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이런 역할들의 김대중 선생의 기여는 적지가 않았습니다. 주역이었기도 했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 드린다면 제2국지였던 IMF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모습을 새롭게 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역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삼웅 선생님의 강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사회에 기여하신 바, 그리고 또 보다 휴머니즘적이고 화해 협력적인 모습까지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치인 김대중과 대통령 박정희의 정치적인 대결로 인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김대중 씨는 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줬으면은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한 번도 자신은 야당의 대표고 박정희 씨는 여당의 집권자인데, 대표인데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어도 한 번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주장을 했었죠. 그 효창구장 이런 때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삼선 개헌에 통과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는
그분이 살아있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972년 10월 17일 날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루었던 것은 총통제지요. 대통령 1인에게 상권이 다 집중이 되어버리고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통제와 비슷했던 겁니다. 만약에 김대중 씨 같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박정희 씨는 총통제 이상 일본의 천황제라든가 과거의 그 군주제와 같은 그보다도 더한 정치 체제로 끌고 갔을 개연성도 없지가 않았죠. 그런 면에서 김대중 씨는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었던 야당의 큰 지도자였고, 그러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는 추도를 했고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박정희 기념사업회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참 정치인의 쇼맨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그 철학이고 용서와 화해를 주도하는 그 휴머니즘의 발로가 아니었는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부통령으로 영입을 하도록 헌법을 고칠 테니까 와서 일을 해달라. 그리고 전두환 씨도 함께 하자고 그랬고 노태우 씨도 3당 통합을 할 때 제일 먼저 김대중 씨가 이끌고 있었던 평화민주당하고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씨는 그때마다 국민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아마 김대중 씨가 그 박정희 밑에서 부통령을 하고 또 전두환 밑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김대중 씨는 그렇고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겠지만 그런 그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제안들을 일격에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을 지켜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대중 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효창 운동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신 이후에 사실은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에 맞서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효창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게 규탄, 비판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라이벌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김대중이라는 그 1982년인가요? 그 민주 인사들의 3.1 구국 명동 선언, 이것도 그때 그 재야 인사들이 연례적인 행사로 민주화를 요구하고 3.1절 날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그 명단 중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내란 음모하고 엄청난 사건으로 키워버렸죠. 그런 과정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씨에 대해서 71년 선거 과정에서 혼쭐이 나서 그랬겠지만 대단히 거부 반응 정도를 넘어서 증오에 가까운,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납치, 수장, 암살, 음모 이렇게까지 유지가 됐던 걸로 봐서는 그 결코 김대중과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 관계는 정치적인 라이벌 이상의 인간적인, 그건 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인간적인 그 교류 상대로도 취급을 안 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 삼선 개헌 반대 연설에 의의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 용산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삼선 개헌 반대를 범국민투쟁위원회가 효창구장에다가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효창 용사는 우리 민족사와 대단히 그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있지요. 용산 구민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부터 외병들의 기지가 있었고, 청나라가 우리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기지가 있었고, 일본군의 기지가 있었고, 주한 미군의 기지가 있었던,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대단히 아픈 상처의 그 중심지가 용산이기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용산에는 또 그 김구 선생이 조성했던 효창구장, 효창공원, 지금 그 김구 선생 묘를 비롯해서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 묘가 있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혼의 중심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효창공원에서 첫 강연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바로 김대중 의원은, 당시 김대중 의원은 사자후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거세게 비판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목포 지역의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전국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런 과정은 바로 이 효창 운동장 연설이 한 계기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용산 세상을 바꾸다, 이야기로 듣는 4인 4색 용산사. 오늘 이렇게 김삼웅 선생님을 모시고 알찬 강의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삼웅 선생님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